우리 친구들 교과서 225쪽입니다. 225쪽 민족운동 세력의 결집. 민족운동 세력의 결집.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 요 부분은 이제 몇 년대에 해당되냐면 일단은 중요한 게 이게 이제 몇 년대에 해당되는 건지 언제쯤인지 이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 시점은 1931년이 터닝 포인트예요. 1931년. 그러니까 한국 독립군과 그다음에 조선혁명군 이야기가 나오면 이건 몇 년대다? 1930년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31년 일본이 만주국을 침략하죠. 저번에 말씀드렸죠. 1931년 8월 18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9월 18일입니다. 9월 18일. 그래서 만주사변이 일어났죠. 만주사변. 만주를 침략하자. 자, 여기다 이제 또 정리해 볼까? 만주사변. 이렇게 해서 일어난 게 만주사변이었죠. 그래서 만주 침략하자 독립군은 중국 항일 무장 세력과 함께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했다. 자, 한중연합작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중국군은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했다. 즉 만주에서 이제 일본이 만주를 공격하자 그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저번에 1925년에 뭐가 있었어요? 1925년에 1925년 1925년 뭐가 있었죠? 1925 그렇죠. 1925년에 미스야 협정이 있었잖아요. 미스야 협정. 이 미스야 협정은 그 당시 만주 군벌이었던 장장인과 짱쩌린인데 장장인과 총독부 경무국장이었던 미스야가 체결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미스야 협정을 통해서 중국과 일본이 협동으로 손을 잡고 우리 독립군을 탄압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이 어디로 쳐들어온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이전에 일본이 장쩌린을 죽여요. 장쩌린을 죽이고요. 그 다음에 만주를 공격을 하자 이제 한국과 중국에게 있어서 일본은 공공의 적이 된 거죠. 공공의 적이 됐다. 그래서 1931년 이후에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했다. 자, 북만주. 이 북만주에는 옛날에 뭐가 있던 곳이에요? 옛날에 우리 삼부 통합운동 가운데 북만주에는 뭐가 남았었죠? 이제 혁신의회가 남았었죠. 자, 혁신의회가 있던 곳이에요. 자, 혁신의회. 북만주에서는 지청천. 자, 나중에 이분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이 됩니다마는 지청천이 한국 독립군을 이끌고 쌍성보와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다. 그런데 이때 아까 여기 한중연합작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때는 우리 한국 독립군은 누구와 손을 잡냐면 한국 독립군은 교과서에는 없으니까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겠지만 한국 독립군은 누구하고 손을 잡냐면 중국의 호로군하고 손을 잡아요. 호로군. 여기서 이야기하는 호로군은 뭐 하는 부대냐면 철도를 지키는 부대예요. 철도를 지키는 부대. 그래서 호로군과 손을 잡고 이야기한 대로 쌍성보와 대전자령 전투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부분을 외울 때 뭐라고 외우냐면 한쌍대 그렇게 외우죠. 한쌍대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만주 지역입니다. 남만주에서는 양세봉 봉브로봉봉봉 양세봉브로봉봉봉 여기 양세봉 장군이 있죠. 조선혁명군. 이 조선혁명군은 누구하고 손을 잡냐면 이까 이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요 조선혁명군은 좀 어때요? 사회주의 계열이라고 그랬죠. 사회주의 계열의 성격이 좀 강했고 그래서 얘들은 중국 의용군하고 손을 잡아요. 중국 의용군 더하기 조선혁명군. 조선혁명군. 둘이가 또 손을 잡아요. 둘이 또 손을 잡고 이제 승리를 벌인 전투가 영릉가 전투하고 흥경성 전투가 있어요. 그래서 쌤은 이 부분을 외울 때는 영조형, 흥경성인데 그냥 편하게 영조형이라고 그렇게 해서 외워요. 영조형이라고 그래서 요 두 개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혼동하기 쉬우니까 한쌍대하고 영조형으로 외우시면 돼요. 수업 시간에 제가 이거 물어볼 겁니다. 한쌍대와 영조형 이거 어떻게 외우는가 모른다 그러면 동영상 안 본 거니까. 자, 그러나 일본이 수립한 괴뢰 국가인 만주국이 자리 잡아가면서 중국 항일 무장투쟁의 활동이 위축되었고 독립군의 투쟁 여건도 점차 약화되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이 일본이 어때요? 만주 전체를 장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독립군이 활동하기가 어렵게 됐죠. 이에 지청천을 비롯한 한국 독립군은 중국 관내로 이동을 합니다. 지청천에 뭐예요?
한국 독립군. 우리 뭐 저번에 한국 독립군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제 누구였죠? 영화 뭐예요? 암살? 암살에서 전지현 이야기했는데 전지현도 상하이로 이동한 것처럼 지천청이도 나중에 보면 상하이로 이동을 하게 됐고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뭐가 돼요? 한국 광복군에 참여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은 1934년에 양세봉이 전사를 합니다. 전사한 이후에 세력이 약해졌으나 30년대 중반까지 활동을 이어갔고 이들은 누구하고 손을 잡아요? 중국 공산당. 아까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하고 손을 잡고 했다고 그랬죠? 사회주의 계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선공산당이 조직한 동북항일연군에 가담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동북은 만주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조선혁명군은 아까 한국 독립군은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중국 본토. 여기서 이야기하는 중국 본토는 만리장성 이남이에요. 만리장성 이남 지역으로 이동을 했지만 조선혁명군은 끝까지 만주 지역에서 항쟁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만주 지역의 한인 사회주의자들, 아까 조선혁명군이라고 그랬죠? 일본 침략에 맞서 각지에서 유격대를 조직하여 중국인 공산주의자와 함께 항일 무장투쟁을 벌였는데 1930년, 33년 중국 공산당은 이들을 합쳐서 동북인민혁명군. 아까 동북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동북은 뭘 의미해요? 동북은 뭘 의미한다? 동북은 뭘 의미해? 만주를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만주. 이꼬르 동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북인민혁명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주인민혁명군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얘들은 동북인민혁명군을 동북항일연군으로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보고 그럴 때는 아마 이제 30년대에 조선혁명군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만주 지역에서 활약했던 사회주의 조직하면 동북항일연군 그렇게 기록을 하시면 돼요. 한편 36년 동북항일연군의 아까 동북항일연군은 중국과 중국 공산주의자들과 그 다음에 한인 사회주의자들이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이 가운데서 한인 사회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 만주의 한인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를 포괄하는 반일 민족통일전선인 뭘 조직했다? 조국 광복회를 조직했다. 이게 몇 년이냐면 1937년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까지 시험 문제 내면 난이도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건데 결국은 이 조국 광복회도 바로 뭐예요? 민족통일전선, 민족통일전선, 즉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디에서? 만주 지역에서의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다? 조국 광복회입니다. 조국 광복회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조국 광복회원 일부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조국 광복회원에는 누구도 들어가요? 동북항일연군도 일부 포함되죠. 왜?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가 합쳐서 만들었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37년에 자 조국 광복회 회원들이 함경남도 보천보를 습격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무슨 전투예요? 보천보 전투예요. 1937년 6월 5일 누굽니까? 김일성이라고 써 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김일성이라고 써 있죠. 김일성이라고 써 있습니다. 한자가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이제 김일성이라고 써 있고요. 자, 요걸 이제 이 포천부 전투입니다. 이 포천부 전투의 전과는 쌤이 이제 동영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요. 아무튼 굉장히 미약해요. 굉장히 미약한데 이걸 이제 뭡니까? 북한 입장이죠. 북한 입장에서는 얘를 굉장히 확대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전과는 크지 않고 도리어 습격했던 조국 광복회 회원들의 피해가 훨씬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큰 센세이션 반향을 일으켰던 이유는 그 당시에 국내에 침공이라네 죄송합니다. 국내에 진공했던 문양 독립 운동 세력이 거의 없었던 가운데 국내 진공 작전을 전개했다는 차원에서 일본에게는 엄청난 큰 충격을 준 걸로 돼 있어요. 아무튼 동북항일연군 아니 조국 항복회 보천부 전투입니다. 그러나 30년대 후반 일본의 대공세로 동북항일연군은 다시 세력이 약해져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보천부 전투 이후에 일본 아이들이 굉장히 놀랬고 그러면서 동북 지역에 대한 일본의 탄압이 심해지면서 거의 대부분 얘들은 어디로 넘어가냐면 소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나서 김일성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 이때 등장했던 김일성은 동북항일 연군으로 등장했다라기보다는 소련군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아무튼 만주 쪽에서는 민족통일전선으로 뭐가 만들어졌다? 조국 광복회. 자, 이건 만주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관내입니다. 중국 관내. 아까 중국 관내는 어디라고 그랬죠? 중국 관내는 만리장성 이남 지역입니다.
관내 입구로 만리장성 이남지역이에요. 이게 중국 본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관내로 이어졌다. 관내로 이동하였다. 그 후 중국 관내에서는 항일 전선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시도가 이어졌고, 그 시도의 결과로 의열단의 김원봉 있죠. 잘 아시는 부분이죠. 중심이 되어 아까 지청천 한국 독립군 이끌었던 분이고요. 조소왕 요 분이 이제 뒤에 보면 나오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인 삼균주의를 주장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난징에서 조선민족혁명당을 결성했어요. 1935년입니다. 아까 만주 지역은 조국 광복회라고 그랬죠? 자, 중국 관내에서는 김원봉 더하기 조소왕 더하기 지청천 조선민족혁명당 줄여서 우리가 민족혁명당이라고 불러요. 민족혁명당. 따라서 시험 문제 나오면 민족혁명당이라고 써도 돼요. 자, 아무튼 조선민족혁명당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 이 합쳐서 만든 중국 관내의 최대 규모의 통일전선 정당이었다. 그러니까 중국 관내에서 전개했던 민족협동전선, 민족율당운동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게 조선민족혁명당이죠. 하지만 김구 세력은 임시정부의 고수를 주장하면서 민족혁명당에 참가하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김원봉은 의열단은 무정부주의자잖아요.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이기는 한데 이분이 무정부주의이기는 한데 사회주의하고 좀 성격이 많이 비슷해요. 정강이. 그러다 보니까 민족주의 성격이 강했던 조소왕과 그 다음에 지청천은 탈당을 해버립니다. 탈당을 해버려서 이제 나중에는 조선민족혁명당 세력이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이 손을 잡고 최대 규모의 통일전당을 만들었다는 자체에는 큰 의미가 있다. 아무튼 1937년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민족혁명당은 아까 조소왕 지청천이 탈당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도 좌파와 함께 조선민족전선연맹을 만들어요. 조선민족전선연맹. 그냥 근데 객관식 시험을 볼 때는 조선민족혁명당과 그 다음에 조선민족전선연맹 거의 같이 봅니다. 같이 봐요. 그래서 아무튼 31년에 조선민족전선연맹으로 개칭을 했고 이 아래 무장부대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조선의용대가 됩니다. 조선의용대.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혼동하니까. 자, 김원봉의 의열단 이꼬르 조선민족혁명당이 되고요.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들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을 만들었고요. 요 휘하에 뭐가 만들어져요?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의열단, 조선민족혁명당, 조선민족전선연맹, 조선의용대를 한꺼번에 같이 봐요. 같이 보면서 문제풀이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한꺼번에 같이 봅니다. 그래서 김원봉의 의열단을 그냥 우리가 조선의용대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민족혁명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무튼 조선의용대는 중국 국민당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아까 김원봉은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무정부주의자들만. 그렇지만 중국 공산당하고 손을 잡은 건 아니에요. 중국 국민당입니다. 지원을 받아 일본군에 대한 심리전과 포로신문, 후방 공작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많은 대원들은 자 중국 공산당의 근거지인 어디로 이동하는 거? 화북 지방으로 이동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많은 대원들이 이제 그 강남 즉 양쯔강 유역에서 활동했던 조선의용대보다는 중국 공산당의 근거지인 화북 지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조선의용대는 중국 공산당이 아니라 누구의 지원을 받았다?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았다라는 거 꼭 알아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항일 투쟁 세력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모이다. 자, 윤봉길 의사의 의거 뭡니까? 1932년 4월 28일 하상하이 홍보공원 의거죠. 자, 일제의 탄압과 간섭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를 떠나서 항저우로 옮겨요. 항저우로 옮겨요. 그리고 항저우에서 김구세입이 만든 정당이 한국국민당입니다. 한국국민당. 자, 조선민족혁명당. 아까 최대 규모의 민족협동전선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탈당한 조서왕의 한국독립당과 좀 이름 헷갈려요. 아까는 지청천이 한국독립군이었는데 이름이 이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지청천은 조선혁명당. 과연 여기까지 외워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단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합쳐서 한국광복운동 단체연합회를 다시 만들어요. 이게 1937년이죠. 이게 이제 이건 민족주의 계열이 만들었던
민족협동전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에 참가한 3당이 합당해서 나중에 뭘로 돼요? 한국 독립당으로 바뀌어요. 이게 민족주의 계열은 결국은 이제 뭘로 만들어져요? 한국 독립당으로 만들어진다. 이게 아마 한국국민당이라든가 한국독립당이라든가 조선혁명당까지는 기억을 못해도 요 한국 독립당은 아셔야 돼요. 1940년.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민족주의는 한국 독립당. 그 다음에 어때요? 사회주의 계열은 뭐가 만들어져요? 조선민족전선연맹.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선의용대. 이렇게 두 개가 남게 되는 거죠. 두 개가 남게 돼요. 자, 그 다음에 1940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맨 처음에 상하이에서 출발을 했지만 그 다음에 뭐 중일전쟁 도중에 계속 일본군들의 탄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은 나중에 어디에 정착을 하게 돼요? 여기 있는 충칭에 1940년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40년. 충칭에 자리 잡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역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누구하고 함께 일을 해요? 중국 국민당입니다. 그 다음에 지청천. 아까 만주에 있었던 한국 독립군 있죠? 한국 독립군. 요거. 한국 독립군의 지청천. 같은 사람이에요.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한국 광복군을 창설했는데 얘가 이제 1940년 9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때 한국 광복군이 만들어진 1940년 9월 17일을 국군의 날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구쌤이 이제 그 정부 체제가 주석 중심 체제로 바뀌죠. 주석 중심 체제로 바뀝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뭘 정리하려 할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맨 처음에는 대통령제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였어요? 국무령이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어요? 국무위원제였죠. 국무위원 집단제도 체제입니다. 집단 지도 체제.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1940년에 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주석제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1944년에는 부주석제로 바뀌어요. 근데 아무튼 1940년에 김구가 뭐가 됐다는 거 주석으로 해서 이제 집단 지도체제가 아니라 어때요? 단일 지도체제로 바뀌었다는 거. 그 다음에 조선민족혁명당이 중심이 된 좌익 통일전선이었던 조선민족전선연맹. 아까 이거하고 뭐가 거의 동격이라고 그랬죠? 조선민족전선연맹하고 뭐가 동격이에요? 조선의용대가 동격입니다. 조선의용대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가하였다. 그래서 42년 김원봉을 비롯한 조선민족전선연맹,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선민족혁명당입니다. 가 임시의정원에 선출되었다. 또 화북에 가지 않고 남아있던 조선의용대도 한국 광복군에 합류를 했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다시 좌우 통일전선을 만들게 되었다. 좌우 통일전선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몇 년이냐면 1942년입니다. 1942년이요. 쭉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있었는데 일부는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화북지방으로 옮겨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을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가 미안한 게 조선의용대가 한 400명 됐어요. 근데 일부가 아니라 4분의 3이 화북으로 갑니다. 화북으로 갔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뭐가 되냐면 조선의용군이 됩니다. 조선의용군.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어서 그냥 볼게요. 자,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태평양 전쟁. 미국은 12월 7일이고 우리는 12월 8일이죠. 왜냐하면 날짜 분기들이 서로 달라서 그래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식으로 일본에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연합군과 합동작전을 전개했어요. 여기 합동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 광복군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영국군의 요청에 따라 미얀마, 인도 전선에서 한국 광복군의 대원을 파견했고 일본군 포로신문 잘 알죠. 왜 그러냐면 한국 광복군 가운데 상당수는 어때요? 학도병들이에요. 엘리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어도 할 수 있고 또 일본어도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군 포로신문이 충분히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정보 수집도 가능했죠. 왜? 일본어를 잘하니까요. 그리고 생긴 게 누구하고 똑같아요? 일본군하고 똑같죠. 일본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정보 수집과 같은 업무도 맡았다. 근데 이 한중 연합작전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긴 크죠. 이때 만약에 연합작전이 정식으로 인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연합국의 일원이 됐다라고 한다면 연합국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해방 직후에 패전국의 식민지 아니라 패전국의 식민지가 아니게 되겠죠. 연합국의 일원이 되면 우리는 뭐가 돼요? 전쟁 승리국이 됐겠죠. 그래서 대일 선전포고가 그 다음에 연합국과의 합동작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해방될 당시에 우리가 일본의 패전국의 식민지였느냐 아니면 전쟁 승리국이었느냐.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연합군의 지위를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지를 못하죠. 인정받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 한국 광복군의 2지대와 3지대. 광복군이 1, 2, 3지대가 있었고 병력이 한 400여 명 됐어요. 이분들도. 그래서 OSS와 특수훈련을 만나서 국내 정진 작전을 벌여요. 국내 정진 작전. 그런데 이 계획이 8월 25로 돼 있었는데 일본이 항격하면서 국내 정진 작전을 펴지 못했다. 김구쌤이 가장 8월 25일 광복을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죠. 국내 진공작전에 우리가 직접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이때 이제 국내 진공작전의 내용을 보면 국내 진공작전은 한 100여 명입니다. 100여 명을 훈련해서 50여 명은 비행기를 타고 황해도 9월산에 가서 낙하해가지고 어때요? 한반도 본토에서 이제 어때요? 무장 독립 투쟁을 전개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 50명은 어디로 가냐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 가서 이 당시 제주도에만 일본군이 얼마가 있었냐면 약 7만 명이 있었어요. 약 7만 명. 7만 명이 있는 일본군의 어때요?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업무를 담당을 했었던 거죠. 만약에 이 작전이 성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만약 일본이 8월 15일 날 항복을 했을 때 미군이 진주하기 전까지 기다리지 않고 황이다 9월선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던 우리 이제 어때요? 무장 독립 세력이 서울로 쳐들어가서 총독부를 우리가 직접 접수를 했겠죠. 총독부를 우리가 직접 접수를 하면 이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연합군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때 국내 진공 작전을 우리 광복군만 한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했으니까. 미군도 연합으로 같이 했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완벽한 연합군의 지위를 얻을 수 있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김구쌤은 우리 해방을 어때요? 좋아하기보다는 뭐예요? 탄식으로 맞아들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거죠. 결국은 김구쌤이 탄식이 맞아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은 해방과 동시에 이제 분열이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죠. 아무튼 화북 지방으로 이동했던 조선의용대. 아까 대부분 4분의 3이라고 그랬어요. 화북지대가 됐고요. 중국 공산당을 뭐라고 불렀냐면 팔로군이라고 불렀어요. 팔로군과 연합해서 타이양산 그다음에 후지장꽝 전투를 벌였고 그러면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이름이 조선의용군으로 바꿔요. 아까 김원봉하고 함께 있었던 부대는 조선의용대였죠. 얘는 조선의용군이에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조선의용군. 그래서 조선의용군은 팔로군, 즉 중국 공산당과 싸웠던 부대로서 화북은 조선의용군,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강남지방은 한국광복군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42년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와 그 다음에 한인 사회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 민족통일전선인 조선독립동맹. 이 조선독립동맹은 조선민족협동전선하고는 달라요. 오케이? 조선민족전선연맹하고는 달라. 자, 그러니까 강남지방에서는 조선민족전선연맹, 그 다음에 화북지방에서는 조선독립동맹 이렇게 됩니다. 조선독립동맹, 조선민족전선연맹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얘하고 얘, 그 다음에 얘하고 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것만 갖고도 어마살발하긴 하네요. 그런데 아무튼 김두봉 아래는 원봉, 조선민족전선연맹은 원봉, 조선독립동맹은 투봉. 자, 예난에 자리 잡았던 이게 중국 공산당의 근거지죠. 예난에 자리 잡았던 조선독립동맹은 임시정부와 서신 교환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연대를 모색하기도 했다. 그 다음에 김두봉이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은 나중에 뭐가 돼요? 조선인민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전개를 했었는데 나중에는 뭐가 돼요? 6.25 남침의 맨 앞에 선두에 서는 부대가 돼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화북지방에서 활동했던 많은 민족운동가들에 대한 평가가 그래서 완벽하게 갈리게 되는 거죠. 민족운동을 하기는 했는데 독립운동을 하기는 했는데 뭐 민족해방투쟁에 앞서기는 했는데 남침의 맨 앞에 선 부대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들이 민족운동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조선 건국동맹이 있었어요. 여운형입니다. 44년에 뭘 만들었어요? 조선 건국동맹을 만들었고요. 얘도 역시 어때요? 민족전선연합이었어요.
자,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합쳤었고요. 오케이? 여기에 역시 신간의 회원들도 있었네요. 조선건국동맹은 일본의 패망이라는 결정적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무장분기. 이게 이제 각시탈이에요. 각시탈. 이 각시탈에서 무장분기 내용이 있는데 얘들이 만약에 한국 광복군과 연합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국의 민족운동 세력은 아까 이야기했던 화북지방에 있었던 조선 독립동맹도 해당되지만 임시정부예요. 그럼 임시정부하고 손을 잡으면 누구하고 해당돼요? 누구에 해당돼요? 그쵸. 아까 한국 광복군의 OSS하고 만나게 되는 거죠. 국내 진공작전과. 그러니까 이제 국내 진공작전도 그냥 무모하게 50여 명이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었던 국내에 있었던 뭐예요? 조선 건국동맹과 손을 잡는 거죠. 손을 잡는 거예요. 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국내에서 얘들이 조선 건국동맹과 그 다음에 OSS가 국내에서 소요를 일으키고 있으면 만주 쪽에 있었던 조선 독립동맹이 압록강으로부터 치고 들어오는 거죠. 일본이 항복할 당시에 우리 조선 독립동맹은 숫자가 3만 명이 넘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함께 쳐들어왔다라고 한다면 뭐 우리 민족 우선으로 우리가 어때요? 민족을 해방시키는 게 가능했다. 자, 연합국 독립을 약속하다. 뭐예요? 카이로 선언이죠. 1943년. 그죠? 자,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고요. 한국인의 노예 상태에 유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야기하긴 하는데 즉각 독립이 아니라 뭐예요? 적절한 절차. 이 적절한 절차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적절한 절차가 나중에 뭘로 연결이 돼요? 이게 바로 신탁통치로 연상되는 연계가 되는 그런 이제 불상사를 여기서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어떻게 됐더라도 그래도 독립을 처음으로 약속을 했다. 독립을 처음으로 약속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45년 2월에 있었던 얄타회담. 여기에는 누가 참석을 하냐면 소련이 참석하죠. 소련이 뭘 약속하냐면 스탈린의 일본 참전을 약속해요. 일본 참전을 약속했고요. 그다음에 독일의 분할 점령을 약속을 했었네요. 그리고 카이로 선언을 재확인합니다. 카이로 선언을 재확인합니다. 재확인했어요. 그리고 카이로 선언을 진짜 재확인한 게 포츠담 선언이죠. 이 얄타회담에서는 아까 이야기대로 뭐가 약속이 되냐면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약속합니다. 소련이 뭐에 참석한다? 일본과의 전쟁에 참석할 것을 약속을 하게 되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중일전쟁이 1937년이죠? 요 뒤에는 뭐가 붙는다고 그랬어요? 국민총동원령이 국가총동원법이 꼭 따라붙습니다. 국가총동원법이요. 그다음에 태평양전쟁. 얘는 이제 뭐예요? 한국신민화 정책이죠? 한국신민화 정책. 자, 그래서 각지에 있었던 민족운동 세력들이 이제 일본은 무조건 진다. 일본은 무조건 진다. 그러면 이제 일본이 패망하면 우리는 어떤 나라를 만들 거냐? 어떤 나라를 만들 거냐? 건국강령을 발표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삼균주의입니다. 조소왕. 삼균주의. 정치, 경제, 교육. 세 가지의 삼균입니다. 삼균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민주공화당, 보통선거. 그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뭐예요? 주요 산업의 국유화입니다. 조금 공산주의적 성격이 좀 있죠? 공산주의 성격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사회주의하고 연합한 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육의 균등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독립동맹은 화북지방이 있었다고 그랬죠? 화북지방. 그래서 얘들도 보통선거. 그 다음에 대기업 국유화. 그 다음에 의무교육. 똑같죠? 그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토지 국유화 이야기했고 토지 분배 역시 같은 이야기죠. 그다음에 조선 건국동맹은 국내에서 활동했던 여운형 부대였죠. 역시 건국강령을 보니까 이 세 개의 건국강령이 다 똑같더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꿈꾸는 나라는 좌우합작의 통일된 정부를 꿈꾸고 있었다. 좌우합작의 통일된 정부를 꿈꾸고 있었는데 세 개죠. 근데 여기에 빠진 게 누구예요? 북쪽에 김일성 빠져 있죠. 남쪽에 누가 빠져요? 이승만이 빠졌죠. 이게 나중에는 이 셋은 거의 어떠한 형태의 정부를 만들자라고 하는데 의견이 통일돼 있었는데 결국은 빠졌던 이승만과 그 다음에 김일성에 의해서 남북이 또 분단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아까 김구 선생님의 탄식까지 저희가 보았었죠. 자,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